생각보다 멘탈이 진짜 세고 무서운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이 확실해요.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화내잖아? 그럼 진짜 화가 난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는 친구를 얕봤다가는 지도 새도 모르게 손절당할 수 있어. 혜인님 평소에 미팅도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우아해 보이는 말투들이 있죠. 사실 이 말투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요. 이 사람이 되게 깊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우아해 보이기도 하고 한 3-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어떤 말을 하고 맞죠?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추궁하듯이 묻는 동의의 요청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단어 하나만 바꿔도 되게 달라져요. 그쵸? 맞죠?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물결만 주면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어땠어요? 말의 단어도 다르지만 말의 호흡도 달라져요. 그쵸?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러면 대화라기보다 대답만 하게 돼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라는 대답밖에 못하게 되거든요. 넌 대답만 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라는 무언의 압박이랄까? 그래서 말의 억양을 좀 다르게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습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화 말 서두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솔직히를 계속 붙이는 분들이 있어. 이거를 한 번 쓸 때는 되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데, 계속 쓰게 되면 저 사람은 솔직히를 붙이지 않는 말에는 다 솔직하지 않다는 건가? 이런 오해를 불러살 수 있어. 근데 이게 진짜의 마음이 아니라 습관이거든요. 습관처럼 솔직히 이런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솔직히라는 말을 빼도 충분히 대화가 되거든요. 우아한 사람의 특징은 부적절한 서두나 주어나 이야기를 꾸밈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론 이런 말은 과감하게 걷어내줘도 된다. 그리고 3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은 붙임어거든요. 어쨌거나, 어쨌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를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어쨌건이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건이라는 말은 어쨌건 좋지 않아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 어쨌건 그게 맞아, 어쨌든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말을 지양하자. 사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론 어쨌건 이런 말을 문장에서 많이 걷어내 주셔도 대화가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에요. 나의 말투에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쓰지 않아도 대화의 맥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차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쏙쏙쏙쏙 빼보는 것도 충분히 우아하게 대화할 수 있다. 나도 몰랐는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이 말 많이 쓰는 것 같아. 좀 의식해야겠다. 의식하잖아요? 그럼 나아져요. 근데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넥스트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각하고 인지하고 튀어나오려고 해. 어쨌건 튀어나오려고 해. 그러면 차차차, 이 어쨌거나는 빼도 되겠다. 이런 연습만 돼서 나한테 진짜 습관이 되면 그건 내 경쟁력이 되는 거지.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성장의 시작이다. 근데 전 대화의 전반에서 필요한 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친구들이랑 주말에 뭐 했어 할 때도 그냥 보냈어가 아니라, 내 주말은 이렇게 보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보냈을까? 진짜 세상에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진심을 담는 사람들의 대화는 재밌어요. 근데 그냥 그냥 어쨌건 스몰 토크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내포되면 어떤 비언어적 요소로도 티가 나요.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면 선순환이 올 거라고 생각해. 더 이야기가 재밌어져요. 그리고 사람은 알수록 정말 다채롭고 귀엽고요. 어떠한 사물도 들여다볼수록 쓰임새가 확실해. 근데 내가 볼로 보잖아? 다 매력이 없어, 사람들도.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유키즈의 박재현 소장님이라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신데, 그분이 했던 말들 중에 엄청 공감되는 2가지가 있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누군가와의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해석에 왜곡성이 있대요. 예를 들면 김대리 오늘 아침에 커피 마셨어? 이런 질문을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뭐야, 나보고 커피 사오라는 거야? 커피 셔틀을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부장님은 짜란! 커피를 준비하고 있으셨는데, 그렇게 누군가의 말에 해석의 왜곡을 가지고 오면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정하게 건네건 친절하게 건네건 아무런 의도 없이 건네건 나는 그 말과 행동을 의도가 굉장히 더럽다고 느끼는 거지. 그런 내 스스로의 해석의 왜곡성이 있으면 누굴 괴롭히는 거냐면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적이야, 모든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나 대화가 부정적으로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소통과 대화와 관계의 깊이가 얕아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볼까봐, 누군가가 나에게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그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도 뭐야, 자기는 잘 지냈다 이거야? 나한테 먼저 왜 손을 내밀어? 그건 예의가 아니지. 라든지, 누군가의 친절이나 다정함을 내가 왜곡해서 본 적이 없는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 표현의 방식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틱틱대는 게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장난치는 게 사랑의 최고의 표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한다고 꼭 그 단어를 말해줘야 사랑의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원츠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깊이가 넓은 사람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일화가 있거든? 저는 사실 까탈스러운 아이가 아니었어. 부모님이 너 쇼컷 해라 덥다 이러면 그냥 쇼컷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저 자전거 사주세요. 제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떼를 쓰더래. 이 친구는 그렇게 떼를 쓰지 않는 친구인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래 혜인아 일요일날 나가서 2시간은 꼭 자전거를 타줄게. 아버지는 나의 니즈가 아니라 원츠를 보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떼를 썼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니즈는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군가가 하는 말이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어린 시절 생각이 났던 이유도 그 박재현 소장님의 유키즈 온 더 블럭을 볼 때였거든요.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언어는 딱 2가지로 나뉜대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부탁.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부탁 아니면 감사라는 거야. 그 한 예로 들면 성과급을 타서 엄마한테 작은 핸드백을 사드렸어. 근데 엄마는 사실상 속마음은 뛸 듯이 기뻐. 근데 엄마들 표현 있죠. 야, 너 돈 낭비 좀 하지 마. 이런 거 사지 마. 너 가서 환불해. 그냥 환불해서 돈으로 줘. 그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듣기에는 아니 사줘도 난리야. 사줘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의 진짜 속마음은 감사거든요. 그 어머니의 감사의 마음을 내가 읽질 못하면 또 다툼이 돼. 그래서 한 명이라도 진짜 그 사람의 감사의 언어나 부탁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인생이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 이런 걸 샀어 해도 엄마는 진짜 고마운 걸 거고, 그 5살 혜인이도 자전거 사달라고 뗐었지만 사실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부탁이었을 거야. 그래서 표현이 정말 많잖아요. 감사의 표현도. 근데 이 감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드럽고 다정하고 우아하고 멋지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조금은 쉬워져. 이게 부탁일까 감사일까? 이게 진짜 어떤 부탁일까 어떤 감사일까? 이러면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예를 들면 화내는 것도 결국 부탁일 수 있어. 진짜 짜증나. 너 진짜 왜 그래? 넌 진짜 뭐가 잘못됐어. 연인끼리 이렇게 싸우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 뭐야? 부탁의 언어일 수 있지. 그래서 어떠한 불필요한 말들도 이 2가지로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고민스럽지 않을 것 같아. 생각보다 멘탈이 진짜 세고 무서운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이 확실해요. 우리가 비즈니스로 만났으면 비즈니스로 끝나. 그리고 쉽게 말을 놓지 않아요. 막 쉽게 형, 아우, 동생, 뭐 언니, 동생이 쉽게 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바운더리나 선이 좀 명확해요. 본인의 선이 확실한 게 자기 관리에서도 티가 나고 일상 루틴에서도 티가 나요. 본인이 세운 기준이나 선이 확실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노잼 인간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화나거나 자기 선이나 기준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그 사람 인생에서 아웃되는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의 유형인 것 같아. 그리고 2번째는 허허실실 웃는 분들 있죠.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화내잖아? 그럼 진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넉살 좋아 보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진 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1번, 2번, 3번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는 친구를 얕봤다가는 뒤도 새도 모르게 손절당할 수 있어.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났다 이러면 사실상 돌이키기가 훨씬 어려워요. 매번 예민하고 매번 화내는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매번 화냈는지 기억도 못해서 오히려 넘어갈 수 있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예민하고 화를 내니까.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멘탈이 세고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오히려 화내야 될 포인트에 더 점잖아져요. 더 차분해져. 그리고 절대 감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댕댕이 같았던 친구가 싸울 때 엄청 차분해지잖아요. 진짜 화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온도를 잘 캐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툴 때나 진짜 화내야 될 때 훨씬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화를 냈다가는 진짜 끝이겠다. 그래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멘탈이 진짜 강하고 꼿꼿한 사람들이니까 잘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잘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멘탈이 흔들릴 때도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큰 문제들도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화내야 되거나 짜증나는 상황이나 진짜 다툴 때 차분해지는 사람이 멘탈이 진짜 센 사람이다. 그리고 약간 부록으로 하나 더 있는데, 매번 우는 사람 말고 한 번은 눈물로 흘려보내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도 멘탈이 세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너무 슬픈 일이 있어. 근데도 울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한 번에 꼬꾸라져요. 한 번에 번아웃이 오거나 한 번에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지.
쌓여왔던 데미지가 있으니까. 감정은 어느 때는 좀 폭파시켜 봐야 돼. 진짜 강한 사람들은 펑펑 울어. 그러고 갑자기 다음날 행복해져. 왜? 난 털어냈으니까. 그렇게 본인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눈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멘탈이 센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많은 연인 간의 다툼은 상대를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상대는 쉽게 바뀌지가 않아. 상대의 사고나 가치관인 행동이나 태도들에서 그나마 좋은 거,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 그래서 귀여운 것들을 발견해야 행복해져요.